안녕하세요. 광토TV의 최홍기입니다. 오늘은 부산시 인생이모작 포럼에서 주관하고 국제신문에서 주최하는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강창희 행복 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이신 강창희 대표님의 강연에 왔습니다. 기획사 주리맨이라는 곳의 대표이고요. 고신대학교 디지털 영상 마케팅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은 지난해 11월 은퇴 이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생 이모작 포럼이라는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인생 이모작 포럼 한 번 더 현역이라는 것인데요. 이 포럼을 창립하고 이어서 올해 4월에서 5월 인생 이모작 화요 아카데미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제2회 인생 이모작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아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지금 50, 60에 나가시면 50년에서 40년을 더 사셔야 되고 할 일이 옛날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오늘 주제처럼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친구 있어야 되고 배우자 있어야 되고 등등 있어야 된답니다. 다 갖고 계셔야 되고 미리 준비 못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되고 100세 시대까지 자산관리하는 거 오늘 특강 들으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100세까지 희망차게 인생 이모작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고 같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50 플러스 일자리 장년직 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하합 캠퍼스, 하합센터, ESG 센터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은퇴하시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찾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조금 인생 이모작 포럼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제언해 주시면 좋게 저희가 받아서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다시 인생 이모작을 사시는 우리 중장년 이상 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고 저도 조금 이따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잘 들으시고 항상 건강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우리의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시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제도적, 행정적 각종 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늘 부산이 36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더위를 참을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차림으로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한테 50분을 제가 우기에서 1시간을 얻었는데요. 이 100세 시대에 자산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자산하게 되면요. 주로 생각하는 게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그 다음에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 이것만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인적 자본 일을 하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재작년인데요.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랍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있던 그 회사들 대기업들이요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51.8세를 반올리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이 5명 중에 1명의 사람을 확률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 산다. 1980년 금년 44세 이분들이 20% 생존 확률 연령이 얼마냐?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100살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도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이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그냥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어느 기업에서요.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거기 갔다 온 분이 그러는데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만원은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개모임 갔다가 육사에 갔다가 딸내집 갔다가 이 국제신문 또 세미나 갔다가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4,465시간입니다. 그러면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15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15시간을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지요?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수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예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디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에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450만 원. 빚이 있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많이 많잖아요. 평균 1억 700. 빼면요. 4억 9,7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9,7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9,7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이에요. 얼마나 남습니까? 7천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7천만 원 갖고 주식 사서 죽여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어. 동학개미들 난리 났었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사야 돼요. 근데 그 집값이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이웃나라 일본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아는 사람이요. 일본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다가 돈 처발하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을 샀대요.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3개월 전인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지금 너희 집 얼마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래요. 팔아봤자 1년 생활이 될까 말까. 만약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을 몇십만 원에다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4% 겁니다. 100만 원 이상 많은 사람은요 10%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작년에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요 1인당 평균 4,8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보니까 1,800만 원. 두 개 다 한꺼번에 가져봤자 한 1년 2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결국 남는 게 뭔가 다양한 집안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정한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 2018년에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10월에 발표했는데 900만 채래요.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예요. 우리는 빈집 없는지 아십니까? 3년 전에 151만 채가 우주 비어있다고 신문 났어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 있던 자리가 도청이 단도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겨요. 요즘 지방도시 지나면 광주를 가보니까요,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인구는 주는데. 뭐 구도심에 있던 젊은 애들이 그걸로 이사가고,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빈집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우리도 그래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안하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유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죽이는 법, 3배를 죽이는 법. 최강원님도 2배를 죽일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임기 마치고 지낸 나라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브로커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보여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 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이쪽 빠지는 건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9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제가 한국 거래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의 전체 임금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19%입니다. 49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제가 그때 2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원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자세 한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담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2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앞으로 오래 살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그로부터 40년이요 지나가지고 2015년에 일본의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는 일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일본이 뭐냐? 아파트 관리.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1이에요. 50대1. 가사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예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오는데요.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과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그렇게 대표하던데 방문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도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리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요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에 서울 사장을 했대요. 서울 사장할 때는요, 기사 딸인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잡고 다녔대요. 근데 우리 대단한 게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가질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보험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요. 제 옛날에 직장에 후배 한 분은 70이 넘었는데요. 여자분인데 요즘 가족이 아프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간병하면 돈을 받잖아요. 어머니가 아파서 그 간병을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주위에서 오더니 너 자격증 있고 성실하니까 다른 분을 좀 도와달라. 90 가까운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궁합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너무나 보람 있고 돈도 받고 너무 좋다. 옛날에 직장 동료들에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너도 자격 따라고 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 길까지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가지고 먹고 살 걱정을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 했던 사람 다 모여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전국 보건에 있던 제 친구가요,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인 사람 뭐하냐?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노후에 3대 불안이 있습니다.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지요.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하신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점심 대신에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흘리고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만 놀아 자기가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성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회사 사장했다는 그분이요,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일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대단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요, 동네 창피해가 그런 거다.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요, 고생하다가 꼴 보시는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좋은 옷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뜨고 영식이가 뜨고 그런 말 때는 막 뿔따고 나죠. 울기 멀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나한테 그런 것 같다? 아닙니다.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 다 똑같다.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이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지금 일본은 더 난리예요.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요. 남편 재택 스트레스 중이라는 게 생겼대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지, 공황장애, 암공포증, 12장궤양, 키친드링거. 키친드링거 많이 가지고 주방에서 소금장을 마셔. 우리 여기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정주부들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우리나라와 일본은요. 남편이 현역을 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요,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커플 룸지거든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든지 허락받고 가고.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되면 이혼이거든. 우리는 따로 놀다가 만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도요, 가정주부들이, 전업주부들이 40대 후반이 되면요, 애들 교육을 손에서 떼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부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낮 시간 동안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그게 조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노후에 3대 불안이 있습니다. 3대 불안이 뭐냐? 이 첫째가 은퇴해서, 죄송합니다. 3대 불안. 노후에 빈곤하게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둘째가 뭐냐?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세 번째가 중대질병 걸려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네 번째가 자식한테 돈 퍼붓는 자녀 리스크거든요.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 황혼연 리스크예요. 황혼연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황혼연이 엄청 늘고 있어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93,000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2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22년은 37%. 지금요. 혼인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2000년 초에 일본에서요. 참다 못해서 애들 결혼해서 나리다 공항에서 신혼여행 떠나고 나면 이혼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나리다 이혼 황혼연이 무지개 사회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이 황혼연 대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요. 우리 아시아에서 이혼율 1등이에요. 그 일본은 그렇게 황혼율이 높다고 난리를 쳤는데 전체 이혼 건수의 21%인데 우리나라는 37%. 그리고 이게 문제. 이혼하면 재산을 받은 남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 3가지가 큰 게 뭐냐? 성격 차이, 돈 문제, 외도. 요즘 거기에 추가된 게 뭐냐?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까?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떡하냐 이거죠. 조화를 할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도 연배 드신 분이 계신데 저도 이제 나이가 돼보니까 옛날에 직장 열심히 다닌 사람들 먹고 사는 건 그것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역할이 없는 게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 한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은행의 행장까지한테 선배가요.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들어가서 속을 푸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이 된 사람일수록 일이 안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제가 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심사하면서요.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다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의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에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면 갈대감이에요. 한 번만 소개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의 장관이에요. 고급 공무원입니다.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뭐 신나게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도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분 한 장 보려고 챙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보기 싫어. 퇴직해야 돼. 그때서 원서를 여기에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을 드려요. 놀라서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지금요.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는 노노 케어가 무지개 늘고 있는데 거기에 시니어들의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일본도요. 요양서를 가보면 60대, 70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예.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이 면접에 붙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한대요. 아침에 노인들을 잘못하는 곳에다가 센터에 가서 같이 돌봐주고 노래도 부르고 장비도 주고 근데요. 이분이 싹싹한 거예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상해서 내가 이분한테 잘해줘야지. 이 귀한 입장이에요. 근데 요즘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로 온답니다.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을 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니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남자분들은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열받는 분이 많아요. 내가 지금 말이야 일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일이 없잖아. 일만 줘봐. 왜 일 안 하는가? 맞습니다. 지금 청년 체력이 넘치는데요. 일자리가 없어요. 또 직업이 사라져 있어요.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무슨 일 하란 말이야? 그래서요. 이 퇴직하고 나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역 시절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뭔가 미래 직업하고 할 만한 일이 없을까. 그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요. 50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50년 후에 노후설계 강의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왜 했냐? 제가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살짝 팔았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투자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은퇴가 시작이 되니까 노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노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에 현역생활 해온 일과 미래의 직업과 연결시켜서 뭔가 남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까. 그걸 찾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게 불행히도 준비를 안 된다. 그러면 체면자리 놓고 허드렛이 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이 경쟁력이 50대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생각해가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5년 전에 우리나라 직업의 수가요 19,000개, 6, 7,000개 했는데 그때 일본은 25,000개, 미국 가면 36,000개.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예요. 정리 컨설턴트 뭐 그런 일들. 이 창직의 시대입니다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그 일과 함께 회사에서 오래 하고 제일 좋은 거는. 그리고 회사를 나오게 되면 저도 지금 1인 연구소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체면을 내려놓고 일을 그냥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돈이 아셔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은 재벌 그룹에서 임원하다가 갑자기 나오셨대요. 뭐라지?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봤대요. 그거 무지개 힘든 일이래요. 돈 때문에 해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에서 빼나 이거에서 빼나 마찬가지였구나. 몸무게 빼려고 시작을 했대요. 몸무게가 빠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한대요. 그런 거예요. 돈이 하셔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많고 남보기도 폼나고 쉽지가 않죠.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이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시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에는 소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한번 소일거리를 생각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이 자립이 그래서 참 중요한데,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도 자립이 필요해요. 근데 자립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누가 지가 치울 걸 안 치워서 그런 거죠. 회사에서도 누가 무슨 일 하면 못 믿어. 누가 와서 봐야 돼. 내 새끼가 그렇게 행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의 자리. 두 번째가 의식의 자리.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요. 미국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잡다든지 뭐 사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뭐 사고 사진 찍어 올리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아펠들이 가능한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 자립이에요. 그래야지 부모에게 남한테 패를 아끼죠. 근데 다들 경제적 자립은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이죠.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선진국 가면 노후자금을 몇억 번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미국, 일본, 독일 노인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60, 70%, 80, 90%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일부 준비한 사람이 없으니까 29%밖에 안 돼요.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는가? 보세요. 1980년대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뭐든지 우리는 화끈해. 12%로 줄여버렸어요. 몇 년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뭐냐? 우선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가정주부는 가입 의무는 없지만은 이미 가입이 가능한데 한 달에 최저 금액이 9만 원입니다. 9만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이미 가입하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58만 3천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같이 늘어나요. 물가 오르면.
남편도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 자영업 하는 분, 1인 기업 다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하고 개인연금.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는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삼층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삼층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나는 그 목표로 이미 퇴직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그 다음에 고향의 산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주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죠? 왜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안채는 주고 가야지.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직접 와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하겠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30분 동안 자산관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요.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41만 2천 달러, 약 5억 4천만 원. 일본이 49만 달러. 비슷해요. 몇 년 전에는요, 재작년에는요, 일본보다 우리가 오히려 많을 때도 있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가지고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순자산이 우리나 일본이나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요. 믿어지십니까?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안 됐죠. 근데 문제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6%, 노인은 8, 90%, 집안채밖에 없어요. 다. 근데 미국, 일본은 부동산이 37%. 우리의 반밖에 안 돼요. 아니, 반대, 우리가 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이 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 근데 혹시라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나타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요. 일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한 땅 넓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 1이에요. 근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 다 판 거네 4분지 3이래요. 땅 넓이는 4분지 1인데 땅값은 4분지 3이다. 이 말은 평균 일본 땅에 우리나라 땅값이 3배 비싸다는 거예요.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1980년대에 일본 동경에서 근무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 돈에 15배라고 했어요. 그때는 우리 남한 땅의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4분의 3이다. 4분의 4면 똑같은 거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일본 땅값이 어떻게 떨어졌는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택지 집 짓는데 82년을 배워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랐어요. 20년 동안에 3분의 1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기다가 요즘 좀 오른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비중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에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샀거든요. 근데 그 일본도 1980년대 버블 때는요, 우리보다 더 했어요. 그게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 유럽 선진국이 일본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애화값을 2배 올려버렸어요. 그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일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금리 1% 낮춰 도망장 풀어 그게 부동산 난리치게 만들었잖아요. 일본도 그때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서 하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게 시민권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따가도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에이 집었으면 어때? 그래 사람이 된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성인 돼서 집 사면서 집값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근데요, 인구 대비로 볼 때 베이비붐의 기간, 출산율 이게 거의 2분의 1 우리가 일본의 2배쯤 돼요. 더 많이 났으니까. 끝나면 쇼크가 더 클 거예요. 네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오히려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요.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인데요. 세계에서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등, 2등이에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91%. 내 시골에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그 동네 막내가 75세래요. 나올 사람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으로요.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실물로 투자하는 게 너무나 골치 아파요. 내가 사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벌게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요즘 우리도 가끔 세발을 먹고 있는데 하도 속을 새기니까 집을 때려붙이고 싶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됐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 투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증권회사 온 모양이구나. 주식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 그러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사가 할 거야. 그런 표정이거든요. 아니에요. 떨어지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할 수가 없어요. 일본도 20년 장기 하락을 했는데 처음에 3, 4년은 일시지 장기지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장기야. 또 제가 함부로 금년 여름 어떻게 됩니다. 금전가을 어떻게 됩니다. 이거 제가 할 능력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앞으로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이 뭡니까 100살 이상 된 죄송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아도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소를 가요.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부부 간병이라고 해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 딱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숙 교수님 같은 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100세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에 100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에 8,000명. 네. 일본은 금년에 8만 2천 명. 곧 금년에 10만 명 된대요. 그 100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100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가오가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를 나오고요. 그건 사돈의 폼도라고. 옛날에는 채택카가 됐죠.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로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 수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 수가 많았으니까. 근데 2022년에는 65%. 일본도 오래전에 60%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왜 경로를 하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로 가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었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로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한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 소유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죠.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 저층해야 돼요.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로 어지럽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28평짜리 아파트 산다는 그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 아파트 말이야.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잖아. 그거 재건축가 모르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재건축 죽어도 못한대. 330세대가 살고 있는데 다 노인네들인데 재건축할 그 돈을 적립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서울 강남에 돈 받으면서 재건축하는 얘기가 신문에 많이 나가지고 허가만 나면 재건축을 공짜로 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서울 여의도에 살고 있는데요. 재건축한다고 그러거든요. 우선 내년부터 나가서 몇 년 동안 전세 살아야 돼요. 그 돈이 있습니까? 공짜로 빌려준다고? 그걸 이자 내야 되잖아요. 또 돈을 받는다고? 분담금 낼 가능성이 크대요. 그래서 21%만 반대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너 그 아파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몰라.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나라에서 때려 부서지 말든지. 이러는 거야, 이게. 그나마라도 일본에서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 성공한 아파트의 80%가요.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해석하지만요, 일본 전체 주택수에 철근 콘크리트로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는요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는 아파트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의 비율이 몇 퍼센트 아시는 분? 작년에 64%. 다 10층 넘는 철근 콘크리트 아니에요.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고층 아파트 벌판에 서 있는 거 보면 10년, 20년은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용하는 게 뭐냐? 예, 부가 안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요, 어디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저도 병원 순례하고 있어요.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판교의 타운하우스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9년에 입주했거든요. 이거 지을 때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대요.
이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주택사정을 살펴봤더니 그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랑방이요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근데 안채죠. 근데 그런 주택이 모두 사라지고 밀실 같은 주택으로 바뀌었다.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주택 현관 사방을 그냥 유리로 새겨버렸어요. 밖에서 보이잖아요. 어색하죠 처음에는. 근데 들어와서 한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요 이 10년 만에 야마모토 설계사 오라고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자가 스크랩한 거예요. 사람 생각은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이사님 때는 10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4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 생기면서 40대 50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노인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여력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구수는 들었지만 집 살 사람들은 아니에요. 누가 집을 사줄 건가? 그리고요 1, 2인 가구는 680만 가구 들었고 앞으로 380만 가구가 또 드는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 들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여기 있는 이 표가 이게 통계청 자료 이용해서요 미래에셋에서 예측한 건데 꼭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방향은 이 방향이다. 내 노후에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맞네. 집 팔아서 주위 사람 얘기네. 아니라니까요. 제가 금년 가을에 지금 보니까요 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집 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롯데호텔에서 그 바보 같은 집을 얘기 들어가지고 나 얼마나 제욕을 하고 있어요.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 못해요. 그럼 뭐야 결론이?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 때 되면요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금융자산하고 부동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폰은 안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과도한 기초에 갖고 집 사는 거는 앞으로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 금융자산 늘리라고?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뭘로 늘려?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건 오늘 알고 갔어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알아요. 우리 학교에서 이걸 배운 일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니에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해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질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니까.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이거라도 외워주세요. 그럼 어떤 돈으로 예금 저축해야 되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더하라.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은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뉴욕 계신 분 중에
몇 분 정도는 틀림없이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계세요. 틀림없어요.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그걸 제가 왜 알았냐? 몇 년 전에 집에 가니까요, 제 아내가 보험을 좋은 거 들었다고 자랑을 해요.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변액보험을 들었더라고요. 변액보험, 변액연금은 연금보험인데 앞에 변액이 붙어있으면 들어가 보면 펀드예요. 들었다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변액보험, 변액연금 가입할 때는 꼭 확인할 게 있어요. 이 보험자산, 연금자산을 운영하는 회사가 어딘가, 보험회사가 직접 하는가, 어디 맡겨서 하는가, 성적이 좋았는가, 실력 있는 회사인가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 그거 알아봤어? 그랬더니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면 당신한테 판 보험회사 FP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 했더니 그 사람도 모른대. 본사 알아서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 까먹을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말해야 되고. 근데 지난 통합경제는 빈대 샀잖아요. 두 번째, 장기간 시장에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근데 여기 계신 분의 자제분 중에 20대 남성이 있습니까? 주식 투자자가 1년에 68번을 샀다팔다 샀다팔다 그래요. 묻어두기는커녕. 그러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이러다가도 그 생각해요. 회사 잘려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 계속 샀다팔다 일주일에 2번씩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짓을 우리 새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비상사태가 오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무슨 사태로 박살나 떨어지는데 그럴 때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와 연연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 동학개비 보면 이거에 딱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노력은 하지만 이름만 제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요. 저한테 와서 고백했어요. 누가 자기한테 와서 주가 어떻게 되냐고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어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공부하면서 뭔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오늘 내가요. 고함지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식별하는 거. 그래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만나야 돼요. 시장 사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식별법을 알아야 돼요. 이제 그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5분만 있으면 끝나겠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요, 미리 알아둔 사람을 찾아가요. 나 50만 원이 사야 되겠는데 뭘 살까요? 그럴 때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이거 사세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회사에서 캠페인하는 상품 그거 막 팔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많이 주는 상품. 왜냐면 그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요. 적어도 살려고 그러면 사모님 그 돈 언제 쓸 거예요? 딴 상품이 뭐가 있어요? 내 형편을 알아보고 이거 사세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사세요. 그러면 그냥 덥석 사지 마시고 여기 있는 6가지를 물어보고 사는데 대답 못하고 버벅거리면 그 사람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 상대가 안 돼요. 자, 첫째 뭘 물어보냐? 이것이 살아난 이 5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집 상품이에요.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투자 상품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요, 이 구조화된 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걸 확실히 알고 돼. 책임져주는지 안 져주는지. 그리고 요즘이요, 금융 사기꾼이 드글드글해요. 저도 지금 곤란한 지경을 몇 번 당했는데 카톡이 와요. 거기 네 이름이 있어요. 보래요. 제 친구가.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 저 강창입니다. 이번에는 대박 상품이 나왔습니다. 사십시오. 놀래가지고요, 서울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에 신고했거든요. 영도구 경찰서로 가래요. 거기 가서 또 신고했거든요. 뭐라고 하냐세요? 지금 현행법도 못 잡아서 난리예요. 눈도 사기꾼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냐? 사기꾼 조심해야 돼요. 기발한 상품을 조심해야 돼요. 기발할 수가 없어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해야 돼.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는요. 저축 상품은 책임져 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투자 상품은 먹는 거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 투자 상품, 아까 말했죠.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런 거는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부산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 있어요. 무슨 투자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예요. 실력 있는 운용회사를 해야 돼요. 그런 회사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래 제가 대책을 얘기해 주죠.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걸로 본 일이 없어요. 3대밖에 몰라요. 운용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금년 연초부터 매일 신문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홍콩 애지주식 ELS. 이게 뭐냐? 홍콩 애지주식의 주가가 3년 이내에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5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런 단서조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 안 해주거나 아니 나라가 망하지 않는 50%가 어떻게 떨어져요? 원금 분야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노인들이 2조 손해봤다는 돈 난리셨잖아요. 단서조항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끊는 친구가 있어요. 왜 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된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네,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근데 절세 한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쓸 돈을 딱 세금 혜택 받는 상품 샀다가 내년에 쓰려고 해약하면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런 걸 잘 알고 사야 돼요. 세금은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왜? 0.5% 잘 만나도 5년, 10년 가면 큰 차이 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를 확인하면서 이 친구가 전문가냐 아닌지 테스트도 하고 그거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금 그래도 2분 일찍 끝낸 겁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거기는 다시 하죠.